어이, 거기 아가씨. 여기 메뉴판 보니까 커피가 3,000원이던데. 뭐 이렇게 싸구려 같아? 돈 없어서 이런 구석진 데다 가게 차린 모양인데. 장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가장 비싼 거로 아무거나 한 잔 내와봐. 채널 신이언니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으슬으슬 내리던 진눈깨비가 가뜩이나 한산한 골목길을 꽁꽁 얼려버리더니 오후가 되어서는 사람 발길이 뚝 끊겨 적막감마저 도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대학가 후미진 골목에서 겨우 테이블 서너 개를 놓고 꾸려가는 내 작은 카페 온기의 유리 창문에는 뽀얗게 김이 서려 있었고 나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나직한 옛 노래를 배경 삼아 혼자 묵묵히 행주를 빨아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다 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자 내 28 청춘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이 공간은 언제나 조용하고 아늑한 나만의 안식처였습니다. 민우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는 삶이 전부였는데 그 사람의 선하고 따뜻한 눈빛이 내 거친 손을 잡아준 이후로 이 작은 카페는 우리 두 사람의 소박한 미래를 꿈꾸는 비밀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우 씨가 그저 평범한 중소기업의 대리인 줄로만 알았지. 그 뒤에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태성그룹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르는 채로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딸랑거리는 맑은 종소리와 함께 거칠게 문이 열리더니 매서운 바깥바람과 함께 낯선 노신사 한 분이 들이닥쳤습니다. 58쯤 되었을까 희끗희끗한 머리칼을 뒤로 넘긴 사내는 값비싼 명품 정장 대신 어디 굴러다니던 것을 주워 입은 듯한 낡고 헐렁한 점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허름한 차림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사람을 단숨에 얼려버릴 듯한 매섭고 오만한 눈빛이 유독 번뜩였습니다. 그 노신사는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흙탕물이 잔뜩 묻은 구두를 거칠게 찌걱거리며 내가 방금 전 정성스럽게 닦아놓은 바닥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마치 아랫사람을 대하듯 턱짓으로 나를 쓱 훑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가슴속에서 순간 정체 모를 불길함이 피어올랐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애써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카운터 앞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따뜻한 음료 준비해 드릴까요? 내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노신사는 카운터 상판을 손가락으로 탁탁 두드리며 퉁명스럽고 거친 목소리를 뱉어냈습니다. 어이, 거기 아가씨. 여기 메뉴판 보니까 커피가 3,000원이던데. 뭐 이렇게 싸구려 같아? 돈 없어서 이런 구석진 데다 가게 차린 모양인데. 장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가장 비싼 거로 아무거나 한 잔 내와봐. 그 무례하고 아나무인인 태도에 순간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님을 대하며 온갖 사람을 다 겪어봤다고 자부했건만 이 사내의 말투에는 사람을 물질로만 재단하고 아래로 내려다보는 특유의 지독한 오만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그 3,000원짜리 커피 한 잔으로 짓밟으려는 듯한 악의마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평생 부모님께 사람의 품격은 돈이 아니라 행실에서 나온다고 배워왔기에 짐짓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어떤 의도로 내 가게에 찾아와 이런 행패를 부리는지 알 길은 없었지만 내 일터와 내 자존심을 무작정 짓밟히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스팀 밀크를 정성껏 끓여 따뜻한 라떼 한 잔을 잔에 담아 조심스럽게 그의 테이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잔을 내려놓는 순간까지도 그의 매서운 시선은 내 손과 얼굴을 샅샅이 파고들며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잔을 내려놓기 무섭게 노신사는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켜더니 이내 미간을 찌푸리며 일부러 소리가 나도록 컵을 테이블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커피 몇 방울이 하얀 테이블 위로 툭툭 튀었습니다. 쯧, 역시나군. 이 집 커피는 왜 이렇게 맛이 싱겁고 형편없나? 알바생이 기본이 안 되어 있네. 손님한테 이런 구정물 같은 걸 돈 받고 팔다니. 이러니까 이런 시골 바닥 같은 골목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당장 다시 타오든가 환불해줘.
그러고는 바닥에 침을 쩍 뱉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오히려 내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커피 맛을 타박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나를 모욕하고 기를 죽여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는 잔인한 사냥꾼의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눈물을 흘리거나 비굴하게 고개를 숙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무례한 사내가 원하는 결말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들고 있던 행주를 천천히 접어쥐고 허리를 곧게 편 채 구천학 회장의 매서운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단단한 기세에 오히려 호통을 치던 그가 슬그머니 눈썹을 움츠렸습니다. 손님, 내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맑고 단호하게 카페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이곳의 커피는 화려한 호텔 커피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매일 아침 제가 정성껏 원두를 볶고 마음을 담아내리는 제 삶의 전부입니다. 입맛에 맞지 않으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노력과 이 공간을 마음대로 모욕하실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닥에 침자국을 가리키며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연세도 지긋해 보이시는 분이 돈 몇 푼 낸다고 해서 사람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시는 건 참 보기가 사납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의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허름한 점퍼를 걸치고 숨기려 하셔도 그 오만한 태도 속에서 풍기는 무례함은 숨겨지지 않네요. 저에게 장사하는 법을 훈계하시기 전에 사람 대하는 법부터 다시 배우셔야겠습니다. 더 이상 손님으로 모실 수 없으니 커피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당장 제 가게에서 나가주십시오. 뭐야? 너 지금 눈을 똑바로 뜨고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제 가게에서는 그저 무례한 진상 손님일 뿐입니다. 영업 방해하지 마시고 당장 나가주세요. 나는 단호하게 문을 열어젖히며 바깥의 차가운 눈바람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구천학 회장은 평생 자기를 우러러보는 수만 명의 직원과 돈줄을 대려는 자들 속에서만 살아왔기에 일개 골목길 카페의 예비 며느리에게 이런 처절한 호통을 들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그는 삿대질을 하려다 내 흔들림 없는 눈빛에 압도당했는지 이내 괘씸한 것, 내 조만간 내년에 그 건방진 콧대를 완전히 꺾어놓으마 하고 씩씩거리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홀로 남은 나는 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비로소 참았던 긴 한숨을 길게 토해내며 카운터 벽에 기대어 사르르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험한 꼴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부모님도 계시지 않는 이 외로운 세상에서 홀로 가게를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매일이 숨이 차오르는데 왜 세상은 나를 이토록 가만히 두지 않는지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먹먹하고 억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남은 자존심만큼은 굳건히 지켜냈다는 생각에 차오르는 눈물을 꾹 눌러 담았습니다. 민우 씨에게는 이런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에 나는 애써 붉어진 눈가를 닦아내고 튄 커피 자국을 지우며 무거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방금 나에게 혼쭐이 나 서둘러 고급 세단에 올라탄 그 노신사가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의 아버지이자 내 인생을 통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불길하고도 고요한 예감은 언제나 잔인하게도 현실이 되어 나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이튿날에도 진눈깨비는 그칠 줄을 몰랐고 낮게 내려앉은 회색빛 하늘은 골목길의 정막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제의 그 소란스러웠던 노신사가 남기고 간 불쾌한 여운이 가시지 않아 내내 마음이 숭숭했는데 이상하게도 오후 무렵이 되자 그 허름한 점퍼 차림의 사내가 다시 카페 근처를 맴돌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철역으로 향하는 길목 모퉁이에 서서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연신 날카로운 눈빛으로 내 작은 카페 유리창을 쑤셔보듯 노려보는 그의 실루엣이 뽀얗게 김서린 창문 너머로 선명히 보였습니다. 평생을 돈과 권력 아래에서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며 살아온 구천학 회장에게는 어제 고작 이 작은 간판 하나 걸어둔 조그만 카페에서 새파란 처녀에게 당한 수모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모욕적이었을 터였습니다. 어떻게든 내 흠집을 잡아내어 그 건방진 콧대를 꺾어놓겠다는 일념 하나로 수행 비서조차 물려둔 채 얼어붙은 길바닥에서 자맹을 자처하고 있는 그 노신사의 고집이 참 대단하면서도 혀가 내둘려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밀려드는 삶의 무게만으로도 숨이 가쁜 처지였기에 그 수상한 감시자를 애써 외면하며 묵묵히 손님들이 남기고 간 찻잔을 씻고 반찬통을 정리하는 일상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바로 그때 낡은 유리문이 힘겹게 열리며 거친 기침 소리와 함께 골목길에서 폐지를 줍는 수표 할아버지가 들이닥쳤습니다. 예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 꽁꽁언 손으로 리어카를 끄는 수표 할아버지는 오늘도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채 얇은 목도리 하나의 의지에 온몸을 바르르 떨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거친 손에는 오늘 온 동네를 돌며 겨우 모은 파지 몇 장의 무게가 고스란히 얹혀 있었고 얼어 터진 손가락 마디마디에서는 핏기가 가신 지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른 번듯한 가게에는 감히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시다가 늘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던 내 카페 문을 열고는 미안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카운터 구석에 조심스럽게 서 계셨습니다.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서둘러 따뜻한 물을 수건에 적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오늘 날이 너무 추운데 길도 미끄럽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얼른 이 따뜻한 수건으로 손부터 좀 녹이세요. 에구 사장님, 내가 몸이 너무 얼어서 염치불구하고 잠시 온기만 좀 쬐고 가려고 들어왔네. 돈도 안 되는 늙은이가 장사하는데 방해만 되게 해서 미안해. 할아버지는 연신 낡은 털모자를 만지작거리며 굽은 허리를 더 숙이셨습니다. 그 가녀린 어깨와 때 묻은 외투를 바라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오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은 이토록 차갑고 매정한데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도 나이 들어 서러움을 겪어야 하는 이들의 삶이 왜 이리도 고단한 것인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할아버지를 가장 따뜻한 안쪽 테이블로 정중히 안내에 앉히고는 얼른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스럽게 끓여둔 대추차 한 잔을 커다란 찻잔에 가득 담아냈습니다. 창밖 모퉁이에서 이 모든 과정을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던 구천학 회장은 내가 돈도 되지 않는 길거리 노인을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찼을 것이 분명합니다. 장사꾼이 이익을 남길 생각은 안 하고 쓸데없는 동정심으로 가치를 낭비한다며 속으로 내 미련함을 비웃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나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대추찻잔을 할아버지의 두 손에 쥐어들이며 카운터 밑에서 미리 싸둔 작은 도시락통을 함께 내밀었습니다. 미안해하실 것 전혀 없어요, 어르신. 이건 어제 제가 집에서 넉넉하게 담근 밑반찬이랑 따뜻한 밥인데 날 추울 때 끼니 걸으시면 큰일 나요. 꼭 챙겨 드셔야 해요. 그리고 장사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 가게에 오시는 분들이 잠시라도 마음 편히 쉬다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언제든 들어오세요. 사장님은 정말 천사야, 천사. 이 고마움을 내가 나중에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정말 고마워, 정말로. 할아버지의 붉어진 눈가에 맺힌 눈물이 투박한 대추찻잔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 내 마음속에도 잔잔한 행복과 위로가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품격이라는 것은 화려한 대저택에 살거나 수조원의 돈을 가졌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소외된 이웃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작은 나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세상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저 창밖의 오만한 노신사는 평생을 살아도 결코 알지 못할 인생의 진짜 아름다움이
바로 이 작은 찻잔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몸을 누이고 나가신 후 나는 다시 홀로 남아 바닥을 쓸어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이지 이 세상은 어째서 이토록 극단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쪽에서는 3,000원짜리 커피 한 잔에 사람을 모욕하고 또 한쪽에서는 따뜻한 대추차 한 잔에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는 이 기묘한 현실이 마음을 서글프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밤 고단한 몸을 이끌고 문을 닫을 때마다 밀려오는 외로움과 서러움이 나를 짓누르지만 그래도 내 작은 온기가 누군가의 얼어붙은 하루를 녹여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내 삶의 가치는 충분하다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 순간 유리창 너머로 나를 매섭게 노려보던 구천학 회장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평생 돈을 노리고 아첨하는 자들만 보아왔던 그의 견고하고 차가운 성벽에 이 작은 골목길 카페에서 피어오른 투박한 온기가 아주 조금씩 금을 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 고요한 파문이 우리 두 사람의 운명을 어디로 이끌고 갈지 나는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해서 어떤 날은 온 세상이 나를 향해 등을 돌린 것처럼 서글프고 시린 바람만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수표 할아버지가 다녀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밤, 매서운 겨울바람은 문틈 사이를 칼날처럼 파고들었고 라디오마저 지치지도 않고 처량한 곡조만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민우 씨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미안하다는 문자 한 통만을 남겨둔 채 연락이 닿지 않았고 나는 텅 빈 카페에 홀로 앉아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알 수 없는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이 험한 세상을 버텨낸다는 것이, 부모님 없는 빈자리를 온전히 내 작은 어깨로 감당한다는 것이 새삼스레 목을 메어오게 만드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 시각 저 화려한 도심 한복판에 태성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인하고 차가운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오직 돈과 성공만을 바라보며 자식들을 엄하게 키워왔던 구천학 회장은 그날 밤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큰아들과 딸들이 자신의 건강 악화설을 유포하며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늙고 병드셨으니 일선에서 물러나셔야 한다며 냉정하게 돌아서던 자식들의 야멸찬 눈빛과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오직 돈줄로만 취급당하는 현실 앞에서 구천학 회장은 심장이 찢겨나가는 듯한 극심한 배신감과 절망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돈이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사람의 마음까지 부릴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서글픈 신념이 가장 믿었던 핏줄들에 의해 처참하게 부서져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극심한 두통과 함께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구 회장은 수행비서의 부축조차 뿌리친 채 홀로 대저택을 나와 정처 없이 밤거리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수천억의 자산을 가졌고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재벌 회장이었지만 막상 고개를 들어보니 이 넓은 서울 하늘 아래 고통에 찬 신음소리 하나 마음 놓고 내뱉을 수 있는 진짜 내 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가득한 도심은 그에게 얼음장처럼 차갑고 낯설기만 했고 귓가를 때리는 칼바람 속에서 허덕이던 그는 자신도 모르게 며칠 전 자신에게 호통을 치던 새파란 처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돈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사람의 예의를 논하던 그 당돌한 눈빛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거짓이 없었던 진짜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기묘한 이끌림에 그는 이끌리듯 다시 카페로 향했습니다. 딸랑거리는 맑은 종소리가 유난히 고요하게 울리며 며칠 전 장사를 방해하지 말라며 쫓겨났던 그 노신사가 다시 카페 온기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모습은 며칠 전에 그 오만하고 서슬퍼런 재벌 회장의 형색이 아니었습니다. 눈바람에 흠뻑 젖은 머리칼은 헝클어져 이마에 볼품없이 달라붙어 있었고 헐렁한 점퍼 속의 어깨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축 처진 채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얼려버릴 듯 번뜩이던 눈빛은 간데없고 그저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갈 곳을 잃어버린
초라하고 외로운 노인의 서글픈 넋만이 그 자리에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나는 카운터에서 일어나 그의 처량한 행색을 바라보며 순간 며칠 전의 분노 대신 가슴 한구석을 쿵 하고 내려앉히는 묘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한 인간이 삶의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뿜어내는 그 특유의 지독한 고독과 절망의 냄새가 그의 온몸에서 배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생 부모님께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배고프고 추울 때 찾아오면 넉넉하게 품어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배웠기에 말없이 행주를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며칠 전 그렇게 독한 말을 내뱉으며 쫓아냈던 손님이었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그저 온기가 간절해 보이는 가련한 한 명의 나그네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카페에서 가장 따뜻하게 온도로 온기가 올라오는 안쪽 테이블로 조용히 안내했습니다. 너, 내가 또 행패라도 부리러 온 줄 알고 내쫓지 않는 거냐? 나한테는 이제 너한테 줄 돈도 장사를 방해할 기력도 없다. 그저 잠시만 서 있다가 갈 테니. 구 회장은 차마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바닥만을 멍하니 응시하며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오만하던 사내의 입에서 나온 나약한 고백에 가슴이 아릿해졌습니다. 어르신, 일단 앉으세요. 날이 너무 차요. 따뜻한 거라도 마셔야 숨이 돌지요. 나는 구 회장을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힌 후 주방으로 들어가 커다란 솥에서 하루 종일 푹 고아낸 대추차를 정성스럽게 국자로 떠냈습니다. 가문에서 쓰던 화려한 크리스탈 잔이나 은식기는 없었지만 부모님이 쓰시던 손때 묻고 군데군데 이가 살짝 빠진 투박한 도자기 찻잔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진한 대추차를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찻잔을 구 회장의 가냘프게 떨리는 두 손 위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습니다. 그 투박한 대추찻잔을 받아든 구 회장은 손끝을 타고 올라오는 묵직하고 뜨거운 온기에 순간 몸을 움츠렸습니다. 평생 최고급 호텔에서 수십만 원짜리 티 서비스를 받아왔던 그였지만 이 빠진 3,000원짜리 찻잔이 전해주는 날 것 그대로의 정 가득한 온기는 그의 지친 심장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천천히 앉아 창밖으로 소리 없이 내리는 진눈깨비를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돈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은데 정작 마음이 시리고 추운 날에는 그 화려한 지폐 몇 장보다 이 투박한 찻잔 한 개의 온기가 더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도 혼자 이 가게를 지키다 보면 손님도 없고 사방이 캄캄한 밤에는 온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아서 숨이 막힐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땐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곳이 없어서 그저 이 대추차 한 잔 끓여놓고 찻잔만 멍하니 바라보며 스스로 마음을 달래곤 한답니다. 내 나직한 나레이션 같은 이야기가 적막한 카페 안을 부드럽게 채워나갔습니다. 구 회장은 대추차를 마실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저 지수가 쥐어준 찻잔의 온기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듯 두 손으로 찻잔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르신, 세상이 아무리 모질고 가혹하게 굴어도 그리고 가장 믿었던 이들이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내 몸 하나 뉘일 작은 온기만 남아있다면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밤만큼은 바깥의 힘든 일들 다 잊으시고 이 작은 카페에서 몸도 마음도 푹 녹이고 가세요. 여기선 아무도 어르신을 해치지 않고 아무도 어르신에게 무언가를 빼앗아가려 하지 않으니까요. 너는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걸 내어주는 거냐? 내가 참 못나게도 굴었는데. 구 회장의 굳게 다물려 있던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그의 붉어진 눈가에 미세한 물기가 차오르기 시작하더니 이내 하얗게 피어오르는 대추차의 김서림 속으로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돈의 논리로만 사람을 저울질하며 얼음 성벽 속에 갇혀 살았던 독재자의 외로운 심장이 자식이 만난다는 이유로 쫓아내려 했던 평범한 예비 며느리의 투박한 찻잔과 따뜻한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구 회장이 조용히 찻잔을 들이키며 온기를 삼키는 동안 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에 불을 몇 개 끄고 주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조용한 발걸음 소리, 싱크대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물소리, 그리고 카페 구석에 놓인 낡은 벽시계에 초침 소리만이 밤의 정막을 채웠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 고요한 공간 속에서 구 회장은 평생 시달려왔던 지독한 불면증과 두통이 거짓말처럼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묘한 평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침대에서도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했던 그가 고작 이 빠진 대추 찻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수가 만들어낸 소박한 온기 속에서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주방 소품들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진눈깨비는 어느새 소리 없는 한방눈으로 바뀌어 어두운 골목길을 하얗고 포근하게 덮어지워 가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인생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돌아섰던 우리가 이 찬 바람 부는 밤에 한 공간에 앉아 서로의 외로움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나는 아직도 이 노신사가 내 소중한 민우 씨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나눈 이 작은 찻잔의 온기가 언젠가 다가올 거대한 폭풍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단 하나의 보루가 되어줄 것임을, 그 고요하고도 필연적인 운명의 시작을 나는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 나던 밤이 지난 후 내 작은 카페 온기에는 참 신기하고도 기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독한 진눈깨비가 걷히고 제법 포근한 겨울 햇살이 골목길을 비추기 시작할 무렵 그 노신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어김없이 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처음에 그 오만하고 서슬 퍼런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문을 열 때마다 맑은 종소리에 맞춰 쑥스러운 듯 슬그머니 고개를 숙이며 들어오는 모습이 제법 정겹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점퍼 차림이었지만 더 이상 바닥에 침을 뱉지도 않았고 커피 맛을 타박하며 행패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언제나 카페에서 가장 구석진 온돌 자리에 조용히 앉아 내가 내어주는 이 빠진 투박한 대추 찻잔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준 채 창밖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수천억의 자산을 쥐고도 자식들의 탐욕에 밀려 갈 곳을 잃었던 구천학 회장에게 이 작은 골목길 카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돈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을 온전한 인간으로 대접해주는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나 역시 매일같이 찾아와 말없이 찻잔을 비워내는 그 노신사가 어느새 마음의 짐을 나누는 뜻밖의 동반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가게를 지키며 삶의 무게를 버텨내던 내게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그의 존재는 말없는 큰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소보다 유난히 안색이 파리하고 지쳐 보이는 구 회장을 바라보며 나는 따뜻하게 우려낸 약차 한 잔을 들고 그의 맞은편에 천천히 마주 앉았습니다. 창가로 스며드는 따스한 겨울 햇살이 두 사람의 찻잔 위로 잔잔하게 부서져 내리는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유난히 눈가에 그늘이 깊어 보이시네요.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내 조심스러운 질문에 구 회장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이내 깊은 한숨과 함께 갈라진 목소리를 뱉어냈습니다. 사장님, 만약 평생을 자식들 잘 되라고 내 모든 청춘과 인생을 바쳐 돈을 벌어다 주었는데 정작 그 자식들이 나를 그저 늙고 쓸모없는 돈줄로만 여기며 등을 돌린다면 그 사막 같은 기분을 사장님이 알기나 하겠나. 그의 목소리에는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중년 가장의 처절한 고독과 서글픔이 고스란히 묻어 있어 듣는 내 가슴마저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 집안인지는 몰라도 결국 사람 사는 세상의 아픔과 가족 간의 갈등은 대기업 회장이나 평범한 이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찻잔을 매만지는 그의 마디 굵은 손을 가만히 바라보며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살아서 그 깊은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어르신은 평생 가족이라는 거대한 배를 혼자서 끌고 오시느라 정작 본인의 어깨가 얼마나 부서지고 아픈지는 돌볼 겨를이 없으셨던 거예요. 지금 어르신의 어깨에 얹힌 그 짐이,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무거워 보여서 제 마음이 다 아픕니다. 자식들이 원망스럽고 세상이 야속할 때면 억지로 강한 척 버티지 마시고 그냥 제 카페에서 편히 내려놓고 쉬셔도 돼요. 여기서는 어르신이 대단한 부자일 필요도 없고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에 마음을 녹이는 귀한 손님이시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내 따뜻한 나레이션 같은 한마디가 적막한 카페 공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구 회장은 평생 자기를 향해 돈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자식들과 권력을 빼앗으려 눈을 불을 켠 정적들 속에서 단 한 번도 이런 순수한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 자격이 있나 감시하러 왔던 작은 카페에서 자신이 그토록 반대하던 새파란 처녀에게 인생에서 가장 필요했던 진짜 인정과 치유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그의 얼음 같던 심장은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나이 먹도록 내 아픔을 먼저 알아봐준 사람은 자식들도 아니고 바로 사장님뿐이군. 고맙네. 정말 고마워. 구 회장은 결국 참았던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인 채 눈가에 맺힌 뜨거운 눈물 방울을 닦아내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굽은 어깨를 보며 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 불을 조금 낮추고 잔잔한 물소리를 내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격렬했던 마음의 폭풍이 지나간 카페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와 따스한 햇살의 온기만이 가득 체류하며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인생이란 참으로 기묘하고도 알 수 없는 연속의 무대인 것 같습니다. 돈밖에 모르던 무례한 노신사와 기죽지 않던 카페 사장이 이제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는 가장 든든한 인생의 말동무가 되어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내 앞에서 눈물을 훔치는 이 서글픈 노인이 다름 아닌 내가 사랑하는 민우 씨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고요하고 따스한 평화의 순간이 조만간 마주하게 될 거대한 가족사의 진실 앞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깨어지게 될지 그 다가올 잔인한 운명의 시간을 나는 여전히 알지 못한 채 그저 햇살 속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맑게 쏟아지던 그날 오후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시린 날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구 어르신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내가 끓여낸 대추 찻잔을 소중하게 쥐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서로 눈빛만 보아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정도로 우리는 꽤 깊고 단단한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받았던 상처를 내 앞에서 털어놓으며 눈물 흘리던 어르신은 어느새 내게 돌아가신 아버지만큼이나 애틋하고 귀한 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차 맛이 아주 잘 우러났어요. 천천히 드시면서 몸 좀 푹 녹이세요. 내 다정한 인사에 구 어르신은 평생 보여준 적 없던 가장 환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고맙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내 마음을 온전히 뉘일 곳은 오직 이 작은 테이블뿐이군. 사장님이 내 며느리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과한 욕심까지 난다네. 그 따뜻한 칭찬에 나는 부끄러운 듯 싱긋 웃으며 카운터로 돌아와 민우 씨에게 보낼 메시지를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꼭 시간을 내어 카페로 오겠다던 민우 씨의 약속 때문에 내 가슴은 아침부터 설렘으로 가득 부풀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딸랑거리는 맑은 종소리와 함께 그토록 기다리던 민우 씨가 환하게 웃으며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민우 씨, 오늘 일찍 끝났네요? 보고 싶었어요. 나는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카운터 밖으로 뛰어나가 민우 씨의 든든한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하지만 내 환대에도 불구하고 민우 씨는 내 얼굴을 바라보지 못한 채 카페 구석자리를 향해 시선을 던지더니 이내 온몸을 딱딱하게 굳혔습니다. 민우 씨의 시선 끝에는 투박한 대추 찻잔을 쥔 채 문 쪽을 바라보던 구 어르신이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제 아들을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적막감만이 감도는 카페 안에서 민우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무거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왜 여기에 계십니까? 제가 분명히 지수 씨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요. 대체 어디까지 저를 감시하고 괴롭히셔야 직성이 풀리시겠습니까? 민우 씨의 입에서 터져나온 아버지라는 단어가 내 귓가를 때리는 순간 내 머릿속은 마치 거대한 해머로 엇맞은 듯 웅장하게 울리며 하얗게 마비되어 갔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가련하고 외로운 노신사가 민우 씨를 핍박하고 우리 결혼을 결사반대한다던 그 악명 높은 태성그룹이 구천학 회장이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리둥절한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는 내 앞에서 구천학 회장 역시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당혹감과 미안함이 뒤섞인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지수 양을 헤아르던 게 아니라 나는 그저 변명하지 마세요. 돈으로 세상 모든 걸 다 사시더니 이제 제 가장 소중한 사람의 인생까지 돈으로 짓밟으려고 자맹까지 하신 겁니까? 당장 지수 씨에게 사과하고 나가세요. 두 사람의 거친 대화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내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의 잔인한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날 허름한 차림으로 찾아와 장사를 방해하며 내 콧대를 꺾겠다던 그 오만함도 매일같이 찾아와 내 동정심을 유발하며 속마음을 캐내려 했던 그 모든 행동들도 결국 나를 시험하고 뒷조사하기 위한 재벌가의 치밀한 연극이었다는 생각이 들이닥쳤습니다. 내가 바보처럼 귀한 손님이라며 내어준 대추차 한 잔과 부모님 이야기까지 털어놓으며 건넸던 그 순수한 위로들이 모두 비웃음거리가 된 것 같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를 온전한 인간이 아닌 제 아들의 발목을 잡는 일개 카페 사장으로만 여기며 기만했던 두 사람의 존재가 내 가슴에 지울 수 없는 거대한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이 빠진 대추찻잔을 거칠게 낚아채어 싱크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만하세요. 내 나직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두 사람의 격렬한 다툼을 단숨에 얼려버렸습니다. 두 분 다 당장 제 가게에서 나가주세요. 나는 붉어진 눈을 부릅뜬 채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꾹 삼키며 구천학 회장과 민우 씨를 향해 단호하게 문을 가리켰습니다. 구천학 회장님, 자식들에게 버림받아 불쌍한 어르신인 줄 알고 제 진짜 마음을 다 내어드렸는데 결국 절 시험하고 기만하기 위한 연극이셨군요. 재벌가 회장님 눈에는 제 3,000원짜리 커피와 제 삶이 그렇게 우습고 만만해 보이셨습니까? 그리고 민우 씨, 본인의 대단한 집안 배경을 숨긴 것도 모자라 자기 아버지가 내 일터에 와서 이런 짓을 벌일 때까지 나를 방치해둔 당신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돈밖에 모르는 당신들의 그 대단한 가문 싸움에 제 순수한 공간과 제 인생을 더 이상 이용하지 마세요. 지수양, 그게 아니네. 내가 정말로 속이려던 게 아니라 내 진심으로 온기에 진심이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마세요. 회장님의 그 거짓된 진심 때문에 제 온기는 오늘부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바라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매정하게 등을 돌린 채 유리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민우 씨가 내 손을 잡으려 다가왔지만 나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밀어내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숙인 구천학 회장과 절망적인 얼굴로 아버지를 원망하는 민우 씨가 쫓겨나듯 카페 문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마치 내 깨어진 심장 소리처럼 날카롭고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고 홀로 남은 캄캄한 카페 안에서 나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정말이지 이 세상은 왜 이토록 내게 가혹하고 잔인한 상처만을 남겨주는 것인지 억울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없는 비난을 아래서 오직 내 정직한 노동과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삶이었는데 재벌가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
내 진심이 갈갈이 찢겨나간 현실이 너무도 서글펐습니다. 싱크대 너머로 어둡게 내려앉은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나는 어쩌면 내 청춘의 유일한 빛이었던 민우 씨와의 사랑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아주 작은 믿음도 모두 끝이 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이토록 잔인한 진실이 되어 나를 무너뜨렸고 나는 소리 없이 내리는 밤의 어둠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찻잔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폭풍 같은 날이 지나고 결국 나는 작은 카페 온기의 유리문에 당분간 휴업합니다라는 삐뚤빼뚤한 안내문을 붙인 채 셔터를 굳게 내려버렸습니다. 민우 씨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음성 메시지가 쌓여갔지만 나는 전원마저 꺼둔 채 캄캄한 단칸방 구석에 누워 흘러가는 시간 속으로 나를 방치해 두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한 기만의 상처가 너무도 깊어 다시 카페 문을 열고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설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는 그 고요한 골목길에 닫힌 카페 앞을 구천학 회장은 매일 저녁 수행 비서도 없이 홀로 찾아와 먼지 쌓인 셔터문을 멍하니 바라보다 돌아가곤 했습니다. 지수의 따뜻한 대추차 한 잔과 위로가 사라져버린 그의 삶은 다시 예전보다 더 지독하고 차가운 암흑 속으로 빠르게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수천억의 자산이 가득한 그의 화려한 대저택은 온기 하나 없이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고 밤마다 밀려오는 극심한 두통과 불면증은 그를 사정없이 짓눌렀습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아버지가 지수의 카페를 찾아가 마음을 다잡는 사이 큰아들과 딸들이 본격적으로 이사회를 장악하고 구 회장의 해임안을 가결하려 압박해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셨으니 경영권에서 손을 떼라며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들이닥친 자식들의 눈빛에는 핏줄의 정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지독한 탐욕만이 번뜩였습니다. 평생을 가문을 위해 그리고 자식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모든 청춘을 바쳐 회사를 키워왔던 구천학 회장에게 이 현실은 가슴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듯한 처절한 배신감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정녕 나를 이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모는구나. 내가 평생 피눈물을 흘리며 벌어다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더니 이제는 늙은 애비를 길바닥에 버리겠다는 게냐? 구 회장의 절규에 큰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툭 던져놓았습니다. 자식들이 결탁하여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법적인 숨통까지 조여오는 최악의 순간을 마주하며 구 회장은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사방이 온통 돈을 빼앗으려는 늑대들 뿐인 세상에서 그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공포를 느끼며 비로소 지수가 내어주던 이 빠진 대추찻잔의 가치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인간 구천하게 지친 어깨를 알아봐 주었던 그 당찬 아가씨의 진심을 자신이 재벌이라는 오만한 권력으로 짓밟아버렸다는 자책감이 그를 찔렀습니다. 구 회장은 홀로 서재에 앉아 지수가 쥐어주었던 그 따뜻한 온기가 없으면 이제는 단 한순간도 버텨낼 수 없음을 고백하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참으로 못난 짓을 했구나. 돈으로 사람을 부릴 줄만 알았지. 진짜 사람의 온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 손으로 그 귀한 마음을 깨뜨려 버렸어. 내가 정말 미안하네. 구 회장은 지수가 카페에 두고 갔던 낡은 손때 묻은 만년필을 쥔 채 홀로 가슴을 쥐어짜며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주변의 화려한 크리스탈 조명들은 어둡게 내려앉아 있었고 서재를 채우는 것은 오직 차가운 시계 초침 소리와 노신사의 서글픈 신음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단칸방에서 며칠을 알아누워 있던 나 역시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흘러내리는 수돗물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를 향한 원망과 구 회장을 향한 배신감 뒤로 이상하게도 마지막 날 내 앞에서 굽은 어깨를 떨며 미안해하던 구 회장의 그 서글픈 눈빛이 자꾸만 가슴에 밟혔습니다. 그가 재벌 회장이든 아니든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갈 곳을 잃어버린 한 인간의 지독한 고독만큼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음을 내 마음이 먼저 알아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이 지독한 가족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도대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내 찢어진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야 할지 알 수 없어 밤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바깥에는 여전히 매서운 겨울바람이 대지를 꽁꽁 얼려버릴 듯 거칠게 몰아치고 있었고, 우리의 온기는 이대로 완전히 흩어져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음모로 사면초가에 몰린 구 회장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겨두고 간 작은 흔적이 언젠가 우리를 다시 그 찬란했던 카페 온기의 테이블 앞으로 불러 모으게 될 유일한 불씨가 되리라는 것을 나는 여전히 알지 못한 채 차가운 어둠 속에서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만큼 차갑고 엄숙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구천학 회장의 해임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소집된 임시 주주총회장에는 화려한 정장을 입은 수백 명의 주주들과 눈에 도끼를 품은 자식들이 단상 위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이 회사를 위해 피땀 흘려온 구천학 회장은 사방이 적들로 가득 찬 대형 테이블의 상석에 홀로 앉아 축 처진 어깨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구천학 회장은 건강 악화와 판단력 상실로 더 이상 경영을 맡을 수 없다는 큰아들의 냉정하고 야멸찬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 누구도 늙고 병든 창업주를 위해 변호하거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고, 회장실을 가득 채운 것은 오직 권력을 빼앗으려는 자들의 잔인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구 회장이 절망감에 고개를 숙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거대한 대회의실의 뒷문이 거칠게 열리며 맑고 단호한 발걸음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화려한 명품 옷 대신 평소 카페에서 입던 소박하지만 단정한 옷차림을 한 내가 붉어진 눈을 부릅뜬 채 주주총회장의 중앙 통로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내 손에는 구 회장이 마지막 날 카페에 두고 갔던 그의 전처이자 민우 씨 어머니의 흔적이 묻은 낡은 만년필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이 무도한 짓을 당장 멈추어 주세요. 내 새파랗고 단호한 목소리가 거대한 주주총회장을 단숨에 얼려버렸고, 경호원들이 나를 제지하려 다가왔지만 나는 기죽지 않고 단상 위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큰아들과 딸들은 저 고작 카페 사장 따위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 오느냐며 삿대질을 해댔고, 민우 씨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테이블 가장 자리에 앉아 떨고 있는 구천학 회장의 서글픈 눈빛을 보며 내 안의 모든 두려움을 지워내고 주주들을 향해 당차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단상 위에서 아버지를 몰아내려는 저 자식들이 말하는 경영권이 과한 탐욕 말고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저기 계신 구천학 회장님이 어떤 대단한 재벌 회장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운영하는 작은 골목길 카페에서 제가 직접 만난 구천학이라는 인간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벼랑 끝에 몰려 홀로 눈물 흘리던 가련하고 외로운 아버지였습니다. 돈이면 사람의 마음까지 다 살 수 있다고 믿던 오만한 노인이었지만, 고작 3,000원짜리 대추차 한 잔의 온기 앞에서는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를 고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눈물 흘릴 줄 아는 최소한의 인격을 지닌 인간이었습니다. 평생 가문을 위해 모든 청춘을 바쳐 이 회사를 키워온 아버지를 오직 돈줄로만 여기며 길바닥에 버리려는 저 패륜적인 자식들에게 이 거대한 회사의 미래를 맡기시겠습니까? 내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처절하고도 당당한 나레이션 같은 외침이 얼음장 같던 주주들의 심장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논리로만 움직이던 주주총회장은 화려한 재벌들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의 예의와 가족의 도리를 꾸짖는 이 작은 여성의 기세에 완전히 압도당해 버렸습니다. 내 당찬 변호에 주주들은 수군거리며 자식들을 향해 비난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고, 큰아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구천학 회장은 평생 자기를 향해 아첨하던 수많은 인파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고 반대했던 예비 며느리가 자신의 유일한 편이 되어 목숨을 걸고 싸워주고 있다는 사실에 거대한 카타르시스와 함께 왈칵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지수양, 내가 참으로 몹쓸 짓을 가문이라는 핑계로 저지르고 자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는데 나를 위해 어찌 여기까지. 어르신, 저는 회장님을 위해 온 게 아닙니다. 매일 제 카페 구석에 앉아 투박한 찻잔을 쥐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제 귀한 손님 구 어르신의 품격을 지켜드리러 온 것입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구 회장 앞에 다가가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낡은 만년필을 그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구 회장의 눈빛에는 평생을 가문을 이끌어온 창업주 특유의 서슬 퍼런 투지와 강인함이 거짓말처럼 다시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구 회장은 만년필을 꽉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고 단상 위의 자식들을 향해 단호하고 매서운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듣거라. 내 평생 돈의 위력으로 너희들을 키운 과오가 이 당찬 여성의 한마디에 뼈저리게 부끄러워지는구나. 돈밖에 모르는 너희 같은 페르나들에게는 내 단 한 푼의 유산도 이 회사의 경영권도 결코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당장 이 주주총회장에서 나가거라. 구 회장의 서슬 퍼런 호통과 함께 주주들의 압도적인 반대로 해임안은 부결되었고 탐욕에 눈이 멀었던 자식들은 경호원들에 의해 비참하게 끌려나갔습니다. 격렬했던 전쟁 같은 폭풍이 지나간 대회의실 안에는 사방이 고요한 적막감과 함께 주주들의 깊은 여운만이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참았던 긴 한숨을 내쉬며 주방 구석에 앉아 홀로 눈물을 훔치던 그 서러웠던 밤들의 기억을 하얗게 지워내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세상의 진짜 승리는 화려한 권력이나 수조원의 지폐더미가 아니라 한 인간의 진심을 알아봐주는 작은 온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나는 이 화려한 재벌가 한복판에서 증명해내었습니다. 구 회장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내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고 그 옆에서 민우 씨 역시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비로소 우리의 깨어진 신뢰가 다시 단단하게 뭉쳐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창 밖으로 내리던 차가운 진눈깨비는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눈부시게 푸른 겨울 하늘의 햇살이 우리 세 사람의 머리 위로 찬란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그 지독했던 겨울 진눈깨비는 완전히 물러가고 골목길 구석구석마다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대기업에 삼엄했던 전쟁터 같던 주주총회장에서 돌아온 후 내 작은 카페 온기는 다시 예전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유리문에 붙어있던 휴업 안내문을 떼어내고 봄바람을 향해 활짝 문을 열어젖히자 골목길 특유의 정겨운 냄새와 향긋한 에스프레소 향이 온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내 카페에는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아주 특별한 손님 한 분이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들어서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딸랑거리는 맑은 종소리와 함께 이제는 낡은 점퍼 대신 단정하고 품격 있는 옷차림을 한 구천학 회장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화려한 비서들의 서류 가방 대신 동네 시장에서 내가 좋아한다며 직접 골라온 신선한 딸기 한 바구니가 소박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오늘도 딱 시간에 맞춰 오셨네요. 내가 카운터 너머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자 구 회장님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푸근한 동네 할아버지 같은 표정으로 내게 다가오셨습니다. 오냐, 지수야. 오늘도 우리 복덩이 며느리가 내려주는 차 향기가 골목길 초입부터 진동을 하는구나. 어서 내 전용석으로 가야겠다. 그는 주주총회 날이 그 서슬 퍼런 카리스마는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카페에서 가장 햇살이 잘 드는 온돌자리에 쑥스러운 듯 다가와 양말을 벗고 편안하게 걸터 앉았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닦아둔 이제는 더 이상 이가 빠지지 않은 새하얗고 예쁜 도자기 찻잔에 정성껏 우려낸 따뜻한 대추차를 가득 담아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찻잔 위로 부서지는 봄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포근하게 비추었고 우리의 미소는 그 햇살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구 회장님은 찻잔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쥐고 한 모금 깊게 들이키더니 이내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자락의 시름까지 모두 털어내는 듯 편안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빼앗기고 길바닥에 버려질 뻔했던 그 위기의 순간 자신의 손을 잡고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워준 며느리 지수 덕분에 그는 돈보다 귀한 가족을 얻었습니다. 회사의 복잡한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두고 이제는 오직 아들 민우와 며느리 지수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의 진짜 즐거움을 만끽하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 회사 일을 마치고 숨이 턱끝까지 찬 채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선 민우 씨가 우리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부러운 듯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버지, 또 저보다 먼저 와 계셨던 겁니까? 제 아내가 될 지수 씨인데 요즘 보면 저보다 아버지를 더 반겨주는 것 같아서 샘이 나려고 합니다. 민우 씨의 장난스러운 불평에 구 회장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호탕한 웃음소리로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허허, 이 녀석 보게나. 내가 이 작은 테이블에서 지수에게 받은 온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다. 그러니 내게는 지수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은인이자 진짜 딸이란다. 구 회장님은 민우 씨의 손을 꼭 맞잡고 이어서 내 손까지 한데 모아 그의 마디 굵고 따뜻한 두 손으로 포근하게 감싸 안으셨습니다. 평생을 돈의 논리와 차가운 권력 속에서만 살아왔던 한 중년의 기업가가 작은 카페의 3,000원짜리 찻잔 속에서 인생의 진짜 온기와 구원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두 사람의 손을 마주 잡으며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외롭게 버텨온 내 삶 위로 마침내 거대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생겼음을 온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돈밖에 모르던 무례한 노신사와 기죽지 않던 카페 주인이 이제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인생이란 참으로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연속의 무대인 것 같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겨울의 진눈깨비도 가슴을 찢어발기던 배신과 갈등의 시간도 결국 더 큰 사랑과 온기를 피워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이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가 너머로 잔잔하게 들려오는 봄바람 소리와 따스한 햇살의 온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앞으로 함께 걸어갈 찬란한 나날들을 향해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두운 밤의 어둠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던 내 작은 카페 온기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향기로운 사랑의 꽃밭이 되어 우리 세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채널 시니언니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밤 당신 마음을 조금은 덜 시끄럽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